안녕하세요. 오늘 작은 북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실스는 송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계신 분도 그러거니와 저도 이 책을 지급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회장님은 별명이 하여간입니다. 사단법인 전주문인협회에서는 몇 년째 계속 이 지역에 있는 작가들을 초청하여 북 콘서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작가들은 저변 확대와 독자들과의 소통은 물론 이걸 영상으로 만들어서 기록 오래도록 보관하고자 이 행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어제 아니면 오늘 아침에 책을 내신 전주문인협회 김현조 회장을 모셨는데요. 특별히 그 러시아어를 한국어로 번역한 일화집이어서 좀 특이합니다.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국에 오랫동안 안 계셨죠? 예, 성공한 했습니다. 몇 년이나 출타하셨어요? 만으로 19년. 와, 러시아를 이렇게 번역할 만큼 유창하다는 이 자랑하려고 내신 것 같은데. 당연히 잘한것도 되지 않겠어요? 얼마나하죠? 러시아를 이렇게 유창하게 배우고 익힐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예, 제가 이제 처음에 파리로 갔다가 파리에서 모스크바로 갔고, 그리고 모스크바에서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을 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에서 15년, 만 15년 생활했는데요. 당시는 이제 중앙아시아가 내가 좀 각 독립한 신생 국가들이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예전에는 소련 유니온이기 때문에 러시아말로 다 소통이 되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때 이제 그 현지에 있는 우즈베거나 다른 토속어를 배우는 것보다는 러시아를 배우면 북한에서부터 동유럽까지 통용이 되겠다는 생각에 러시아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책도 굉장히 김현주 회장님 잡지 않게 화려하고 멋진데요. 변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 제목 표지에 요절 복통 중앙아시아 형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그 식견이 짧아서 라스레진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습니다만 요절 복통할 만큼 이게 재밌는 책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러시아어를 처음 배울 때 배웠을 때 얼마 되지 않아서 고려인 집에 갔어요. 근데 거기 갔는데 초등학교 4학년짜리가 저도 이제 낯선 언어를 놓고 굉장히 소리를 내서 웃으면서 깔깔 웃으면서 명랑하게 책을 읽더라고요. 그때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왕에 러시아를 배우니까 내가 저걸 독파하리라. 그때 이제 시작한 것이 이 책을 번역하게 된 동기가 있고 또 이제 러시아어를 조금 더 전문화가 되게 된 계기가 됐죠. 저도 이제 책은 이제 갔지만 그 PDF 파일로 그 원고를 잠깐 봤습니다. 오기 전에. 이 중에서도 이제 저도 막 훑어보긴 했습니다만 기억에 남는 굉장히 재밌는 일화가 있긴 한데요. 회장님은 어떤 게 가장 이렇게 머리에 남고 들려주고 싶은 일화인지 한번 소개해 주시죠. 짧으니까 대체로 여기 있는 것은 좀 짧게 했고요. 이 책 소개를 했으면 좋겠는데 책보다는 굉장히 단편적인 일화로만 이루어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여기에 있는 어떤 명랑함들만 추려본 책들입니다. 제가 간단하게 소개한다면 아잔만 하루 종일 외치면이라는 게 있는데
94쪽. 94쪽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아잔만 하루 종일 외치면 이제 읽어볼까요? 네, 좋습니다. 어느 날 이른 아침에 아판디가 보스크 근처를 지나갈 때 수피가 아잔을 알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저녁에 집으로 돌아올 때 보스크 근처를 지나가는데 수피가 또 아잔을 외치고 있었다. 아판디가 놀라서 말하기를 하루 종일 기도하라고 위치기만 하면 남아서는 며칠이나 걸리겠는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다 운유죠. 여기에 있는 것들이 운유적이고 풍자인데 여기에 나오는 왜 처음에 제가 아잔이랄지 또는 수피랄지 남았을 얘기냐면 이게 이슬람 종교 용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다 해석을 달고 친절하다면 여기가 친절하다면 해설을 좀 달아주면 더 좋을 텐데 일부러 달지 않았어요. 그럼 좀 상상력이 없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또 건방지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 우리가 다 알아들을 수 있는데 왜 그런 것을 해놓을까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했는데 아판디라는 사람 자체가 종교 지도자거든요. 현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의 종교 지도자인데도 불구하고 같은 종교인에게 경종을 주는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치다 보면 이슬람교는 하루에 5번 기도를 하라고 소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그것만 하고 있으면 언제 기도를 할 것이며 일은 언제 하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형식에 치우쳐서 인간 삶까지 침범하지 말라 그런 의미도 합니다. 아판디가 이제 종교 지도자이고 얼핏 엿봤습니다만 남자를 지칭하는 지도자인 것 같아요. 예, 아판디라는 것은 이제 메카를 다녀온 사람에게 붙이는 선생님 정도. 그리고 대부분 이슬람교나 중앙아시아나 중동 지역은 아직까지는 남자 중심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종교라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이제 그 형성됐던 유목민이라는 풍습 때문에 그런 남성 중심의 문화가 정착이 된 건데 나중엔 그 내면한 가정사를 보면 집에서는 역시 여자가 왕입니다. 여자한테 꼼짝 못해요. 밖에 대문 밖에서만 큰 소리 치지 안으로 들어가면 여자들이 많이 보더라고요. 제가 경험한 겁니다. 저도 얼핏 그냥 쓱 읽었습니다만은 저는 142쪽에 있는 찰나 때문에 그게 참 기억이 남아요. 그거하고 임함은 주지 않고 받기만 한다. 이 두 개가 좀 인상적으로 남습니다.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142쪽 찰마 때문이라는 건데 여기도 먼저 좀 읽어볼까요? 어느 날 선생님께서 찰마를 머리에 높게 감고 밖에 나갔다. 길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선생님 편지를 읽어주십시오 하고 부탁했다.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자 선생님께서 나는 글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하고 대답했다. 그러자 부탁한 사람이 말했다. 그렇게 높은 찰마를 쓰고 있는데 어떻게 편지를 읽을 수 없단 말입니까? 이 말을 들은 선생님께서는 곧바로 찰마를 벗어서 그 사람 머리 위에 얹어주면서 말했다. 이 찰마 때문이라면 이 당신이 편지를 읽어보시오. 좀 재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찰마라는 것은 우리가 영상에서도 많이 봤을 거예요. 무슬림 남자들이 머리에다 이렇게 높게 쓰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정장을 의미합니다. 무슬림들이 입는 옷 중에 정장을 의미하고 그러니까 재판관이나 판사나 시장이나 또는 무슬림 종교 지도자나 이런 사람은 반드시 머리에 쓰는 찰마, 머리에 쓰는 두건이 찰마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에도 약간 높이 쓰느냐 낮게 쓰냐 그런 차이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게 13세기 인물에 대한 일화거든요. 또 그 당시에는 특히 문명률이 높았어요. 그러니까 편지를 읽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적어도 관청이 있거나 지도자라면 종교 지도자라면 다 편지를 읽을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워낙 사람들이 문명률이 높다 보니까 편지를 읽어달라니까 이분이 귀찮아진 거예요. 굉장히 인간적이죠. 내가 귀찮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는 못 읽는다고 한 건데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아니 이렇게 찰마를 높이 썼으니까 당신 지식이거나 뭐 고관 대장인데 왜 그걸 편지를 못 읽는다고 하느냐
이게 또 비난하죠. 또 이 사람이 빨리 그걸 벗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씌워준 거죠. 그럼 이게 머릿속 모자 때문이라면 그럼 네가 이 모자를 쓰고 당신이 한번 읽어봐라. 그렇게 이제 은유적으로 역설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짧고 재밌습니다. 우리 김현주 일장님 하면 분단에서 별로 안 웃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요? 좀 거리적이고, 그러니까 엄한 아버지 밑에서 컸구나, 뭐 그렇게 읽혀집니다만,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요절복통하고 웃은 적이 있습니까? 그럼요. 지금도 읽으면 재밌는 것들이 있어서 재밌어도 살짝 웃을 것 같은데. 그 내가 분란이나 미소처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남자분들은 우리 특히 한국 사회에서 유교적이어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나 울어라, 뭐 부모님이. 그렇다거나 남자 새끼가 왜 우느냐, 뭐 어렸을 때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듣고 자랐거든요. 그래서 실제 남자분들이 막 보글로 웃다든가, 막 굉장히 요절복통 웃는다든가 이런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그래서 여쭤본 말이었습니다. 혹시 그 이맘은 주지 않고 받기만 한다라든가 다른 그 일화에서 제가 한 줄 읽으면 너시아요로 할 만한 것이 있을까요? 다 가능하죠. 그래요? 이걸 제가 한 줄씩 읽어야 러시아를 하나요? 아니면 재밌게 할 것 같아서. 러시아는 뭐 한번 먼저 해보고 생각할까요? 그럴까요? 어떤 거? 그러면 198조? 연습을 해갖고 하셔야 되는데. 그럼 뭐 다른 거? 네, 다른 거 말씀해 주세요. 아닙니다. 예. 그럼 제가 한 달딱 읽어보세요. 예. 네. 아니 좀 특이할 것 같아서요. 198조 이 맘은 주지 않고 받기만 한다. 기만이다요. 똘거 대. 사람들이 며칠을 갔다. 매체대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 것은 전통이다. 그리고 매체대 옆으로 강이 흐르고 있어서 사람들은 그 강물에 몸을 씻었다. 사람들 무리에 이맘도 섞여 있었다. 아다나지지 가그닥 유지 사브랄리시 메체트나 말투 니마 메체티 사베르샤야 아마벤니에 스발리시아 하투. 사람들과 같이 이맘이 강가에서 씻기 시작했다. 그러다 잘못하여 그만 강물에 빠지고 말았다. 사람들이 달려가서 이맘을 구하고자 그에게 소리쳤다. 손 주시오, 손 주시오. 그러나 이맘은 손을 내밀지 않았다. 그러다 보면 점점 강 아래로 가라앉기 시작했다. 아버지 루코 꿀찰리 떠나세누 너니맘 똘거 바라그탈지샤 이 자그레브 말리샤 뜻 바다실 아판디 이 꼬르질 슬루샤 그 하우즈 이맘 우제 우스칼 우드리. 마침 선생께서 다가오자 사람들이 물었다. 왜 이맘은 물속으로 가라앉으면서도 손을 주지 않는 것입니까? 선생이 대답했다. 이맘은 받을 줄만 알았지 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이요. 그러니 손을 받으시오 하고 말해보시오. 사람들이 다시 이맘에게 달려가서 이 손을 받으시오 하고 말하자 이맘은 바로 사람들의 손을 잡았다. Что-ли ему кричите? Давайте. Он это не понимаете. Ему надо кричать. 나한테 уважаемые. Разве? И с этими словами он протянул руку к самой земле. 이맘 뜻이 무받침샤 자 루코 아파니 이 무브랄샤 이주 하우자. 네, 좀 새롭고 재밌습니다. 그렇죠? 네.
전부 어려운 거 시켰어요. 저도 읽어봤어야 이렇게. 그러니까 발음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보면서 좋게 하는 거하고 여러분도 우리나라 말을 책을 읽을 때도 막히는 것이 있잖아요. 이게 단어가 연습이 되지 않으면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가 못 알아들으니까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럼 다행입니다. 그 이슬람과 중앙아시아 문화에 대해서 예. 좀 이제 제가 무지해서 이 기회에 좀 듣고 싶어요. 막 길게 한 시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 게 좋은데 이제 우리가 특히 2차 대전 후에 저희가 남부로 갈라지고 또 중국이 들어서면서 저희 나라가 섬나라가 되어버렸잖아요. 그 전까지는 굉장히 우리가 친밀했던 게 중앙아시아입니다. 특히 고구려 시대나 또 고려 때까지만 해도 굉장히 내왕이 많았고 조선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이후로 단절된 역사가 있다 보니까 교육에서도 우리가 이슬람교랄지 또는 북방민족이랄지 또는 이런 쪽의 역사를 안 배웠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떤 그쪽에 관한 몇 세기가 우리 세계사에서 빠져버린 거죠. 아마 우리만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교도 모르고 중앙아시아 이런 데도 모르게 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우리 민족도 북방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쪽하고는 거의 어떤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손자나 아기 때 보면 엉덩이 반점 있죠. 푸른 반점이라고 하잖아요. 저는 몽골 반점이라 알합니다. 이게 유럽 사람이 몽골리안을 지칭해서 몽골 반점이라 하지 우리도 있잖아요. 그러면 고려 반점이라고 하든가 대한민국 반점이라고 해야지 그게 어찌 다 몽골 반점입니까? 그래서 저는 푸른 반점이라고 하는데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다 이게 엉덩이 반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족적으로는 우리하고 똑같다는 얘기죠. 그리고 풍습적으로도 우리하고 같습니다. 거기는 돌궐족이든가 아니면 거란족이 같이 있는 건데 돌궐족, 거란족들은 대표적인 유목민이고 우리하고 또 사촌 정도 됩니다. 풍습도 그래요. 그리고 원어적으로 봐도 대통적으로 알타이계를 쓰는데 우리하고 어순이 같고 그래서 비슷한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의미도 같은 의미도 있고. 이제 그런 상태에서 거기가 워낙 이제 멀리 떨어지다 보니까 종교적으로는 그쪽이 이슬람교가 되어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이슬람교는 텔레비전만 봤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맨 폭탄 테러랄지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은 그 사람들은 핍박받은 것에 대한 대항이거든요. 우리가 5.18을 생각해 보면 누군가가 오니까 쳐들어오니까 그걸 거기에 대한 반대 개념을 지키기 위한 건데 그것을 마치 테러 문제처럼 생각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침략한 거 아닙니다. 항상 서방에서 침략해 갔죠. 가스랄지 지하자고 그런 거고 또 종교적으로 보면 제가 정확하게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만 아브라함 때부터 같이 갈라져 나와요. 캐톨릭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촌간입니다. 내용이 종교적으로는. 근데 또 사촌간에 누구라고 싸우잖아요. 저거들끼리 싸웠지. 또 이게 이제 우리하고 싸운 것들은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왜곡되다 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 정보 이런 것들이 왜곡되고 곡해돼서 전달되다 보니까 우리가 좀 잘못 알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중앙아시아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유쾌합니다. 명랑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는 지금도 만담이 유행해요. 텔레비전에서도 우리가 한 70년대 만담이 유행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러시아까지도 스탠딩 코미디가 지금도 텔레비전 버젓이 나옵니다. 그래서 종이 한 장 들고 와서 뭔가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은 청중들은 엄청나게 깔깔깔 웃거든요. 저보다 더 유쾌한 사람들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몸개그를 해야 웃잖아요. 금방 말아도 안 웃잖아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단 몸개그에 익숙하다 보니까 개그나 코미디가 몸을 동반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웃는데 그 사람들 아직도 언어 유희로 굉장히 유쾌하고 평소에 만나면 그렇게 하고 있고 사람들이 만나면 또 이런 것도 또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만나면 대중이 모여서 누군가 한 사람이 얘기를 하면 그걸 듣고 같이 박수 쳐주면 막 웃습니다. 근데 우리는 특히 어른들일수록 그런 증상이 심한데 둘둘둘둘 앉아서 얘기를 하잖아요. 다른 사람은 얘기 안 듣고 어떤 그런 거에 조금 문화적 차이가 있고요. 덧붙인다면 중앙아시아로 우리 고려인들이 1937년도에 스탈린에 의해서 강제 이주를 당했죠. 그래서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데가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그리고 이제 스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이제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러니까 원래는 거기 사는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민족적으로 독립성이 있는 데다가 고려 사람들이 가면서
또 음식 문화랄지 또 생활 문화라는 것이 더 믹서가 돼갖고 굉장히 친근하게 생각하고 또 거기 있는 사람들도 자기들을 소개할 때는 우리는 동쪽 사람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동쪽 사람이면 동양인이나 아시아인이라 이렇게 얘기하지 자기들이 그쪽 별도로 생각하지 않아요. 또 우리가 이제 이미지적으로 거기가 더울 것이다 생각하니까 흑인 같지만 거기는 더 우리보다 피부가 더 하얀 백인 쪽 이런 계통의 혈통도 있고 몸들도 굵고 강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교하고 중앙아시아를 분리할 수도 없고 그때부터 딱 하나로 볼 수도 없고 좀 복잡하다한 다양한 것 중에 한 곳입니다. 말씀 중에 이제 고려인 얘기가 나왔는데요. 아까도 한국에 고려인들이 들어와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죠? 그 제가 안 쉬어봐서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 고려인들을 70만으로 보기도 하고 이제 적게다 보면 50만으로 적게 하기도 하는데 가장 많았을 때가 우즈베키스탄에 18만, 카자흐스탄은 11만, 러시아가 한 12만, 그 다음에 키르기스탄이나 또는 그 인근에 있는 тур크메니스탄이나 있는데 그런 데를 적고요.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까지도 고려인들이 진출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고려인 전체 사유를 70만 내지 적게 하면 50만.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이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거기에서 살다가 특히 이제 모스크바나 알마티나 이런 중심으로 해서 고급 인력으로 하려고 됐었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이 잘 살게 되면서 이제 대한민국으로 많이 이주를 하게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인의 또는 고려인의 디아스포라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가 이제 그쪽 중앙아시아로 이주를 갔다가 다시 또 한국으로 귀향도 아니고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역으로 다시 돌아오는 이제 한민족의 어떤 디아스포라 여정인데 지금 인구자가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만 정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한 70만에서 거기에 남아있는 인구들이 주소는 거기에 뒀지만 실제로 아이들하고 노인들만 남아있거든요. 그러니까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은 한국이나 모스크바 다른 나라 가서 경제활동을 하고 거기에는 아이들 그 부모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들을 기르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고려인에 대해서 잘 몰랐다가 최근에 광주를 작년인가 갔는데 고려인들이 운영하는 식당 해가지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찾는 걸 봤습니다. 잠깐 여쭤봤고요. 이거 외에 또 다른 번역서들이 또 더 있는지요? 예. 이제 18년도에 처음에 이제 번역한 것이 그것도 나스레진에 대해서 한 거예요. 이제 그냥 그때는 이슬람의 현자 나스레진 해가지고 번역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다른 출판사에서 그냥 넘겼기 때문에 번역만 했지 책으로 나오지 다른 사람이랑 다른 출판사로 나왔고요. 요것은 제가 해서 조금 더 재미있는 걸로만 뽑아가지고 이번에 책을 나오게 됐고 나스레진은 이제 말 나온 김에 조금 설명을 더 드리면 이슬람의 이제 그 종교 지도자이기도 한데 이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종교 지도자요 하면서 어떤 권위가 있다든가 또 이 사람이 일하 보면 저희가 재판관으로도 참여하고 어떤 관리도 참여하고 굉장히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참여한 일화가 있어요. 네, 그리고 나스레진은 13세기 셀주크 시대에 살았던 사람인데 터키 쪽에서는 자기네 사람이라고 우즈베키스탄 가면 우즈베키스탄 부하라에서 출생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그 시대에는 국경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야말로 어떤 그 대지의 한 중앙이거든요. 실크로드의 한 복판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국경이 없다 보니까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활동을 했었는데 이제 그런 분들이 그렇게 활동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으로 이제 재밌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그러니까 또 한 가지 차이점은 뭐냐면 노비르시나 또 소설입니다. 뭐 홍길동이나 뭐 입국쟁이나 이런 사람은 정의를 주장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 모습은 도적이거든요. 도둑무지잖아요. 산적이고. 그런데 비해서 나스레진은 정의나 어떤 정의를 주장하고 또 관리하고 또는 그 재판관하고 이런 사람하고 대치하면서도 피하지 않습니다. 산으로 숨는다든가 어디 성에 들어가는 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어떤 가난한 사람으로 그냥 가난하게 대치한다든가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로 대치한다든가 그 사람은 골탕 먹인다든가 그렇게 해서 생활 속에서 어떤 현명함, 지혜로움 이걸 가지고 재미있는 삶을 일구죠. 그래서 저희가 어떤
대할 때에도 좀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우즈벡을 포함한 7개 나라에서 유네스코에 등재를 시켰어요. 그 사람이 어떤 종교인으로가 아니라 철학자이기도 하고 종교인이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이기도 하고 일반 깨달음을 주는 지식인이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유네스코에 이번에 이제 등재가 됐고, 그리고 또 이 사람은 다양한 일화를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제 웃음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절복통이라고 하고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이 있는 데 비해서 그 13세기 시대하고 맞지 않는 일화들도 있어요. 이제 그것은 이 사람이 13세기에 끝나버리고 거기서 이야기가 단절되는 게 아니고, 그 이제 13세기면 지금 21세기니까 벌써 한 7, 8세기가 더 이어지잖아요. 그 사이에도 재밌는 일화 같은 것을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거죠. 그 사람들이 만들어내서 우리가 말하는 꽁트 같은 것을 집어넣어서 이름을, 나스레진 이름을 따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느낄 때도 이 사람은 종교 지도자야, 권위 있는 뭐야,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친근한 사람, 그러면서도 지혜로운 사람,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얼핏 책을 살펴본 바로 그냥 육회, 통쾌, 상쾌 또는 꽁트 이러면은 그냥 만담가에 불과한데, 이 행위 하나하나가 생활 속에서 이렇게 현자임이 분명한 그런 게 굉장히 이게 메리트가 있고, 유네스코에 등재됐다는 게 또 놀랍네요. 예. 네, 그것이 아주 메리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런 나스리진과 비교할 만한 또 인물이 굳이 한국에서 찾는다면 누가 있을까요? 떠오르는 분이? 직접적으로 등치시켜서 할 만한 인물은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소설 주인공은 홍길동이지만, 그렇다고 홍길동보다는 이제 비폭력적이고, 또는 정의한다면 김삿갓 정도? 김삿갓은 시위로서 이제 사람들하고 애언을 같이 했잖아요. 그런 모습, 거기에다가 뭐 전우치 같은 신출 귀몰한 거기도 소설적입니다만 그런 사람을 둘을 합쳐놓은 듯한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더욱이 나스레지는 여기에 보면 가난한 모습으로도 많이 나타나잖아요. 본인이 가난해서 정말 본인이 먹을 것이 없고 살림살이가 없을 정도로 가난하고 도둑하고 대화하는 게 뭐 이런 것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조금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꼭 거리의 성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더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이 김 회장님은 이제 곁에서 오랫동안 지켜보고 있는데요. 이 열정이 넘치고 또 어느 때는 이렇게 그 일하는 사람으로 변신하고 문학적으로 변신하고 또 지금 머리를 보니까 음악가도 하고 있지 않나. 베토벤, 또 철학가 이런 거를 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트실지 궁금해요. 다음 행보가. 맞아요. 이거는 이제 머리를 깎아야 하나 봐요. 아까 참마 때문이라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제 머리 때문에 제가 또 변화된다면 머리 깎아야 되겠죠. 근데 머리를 길게 든 동기는 우리 집 앞에 그 미용실이 있는데 이게 왼쪽하고 오른쪽에 똑바로를 안 깎아요. 왼쪽을 길게 깎아요. 그런데 얘기하다가 그분이 선생님은 머리를 길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길렀거든요. 그게 첫째 동기고, 두 번째는 겨울만 되면 저는 이제 귀하고 손이 많이 차갑고 싫었습니다. 맞춰신경에 피가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머리를 기르면 귀는 좀 덜 시렵겠다 이 생각에 머리를 길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베토벤은 나는 음악 좀 잘 모르니까 귀하면 푸시킨으로 비슷하게 봐줘요. 그러면은 노래는 못 시키겠네요. 네. 그래서 얼른 도망간 것 같아요. 푸시킨으로. 그래서 이제 너무 열정이 많고 그러니까 이 자리를 빌어서 뭐 문학적 행보라든가 앞으로는 어떤 창작 하고 싶다든가 계획을 잠깐 밝혀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일단은 뭐 이달 말인가? 이달 말쯤에서 제가 이제 시선집이 나와요. 그동안에 모아진 것들을 모아서 정리를 해서 버릴 거 버리고 남길 것만 남겨 쭉쟁이를 골라내야겠다 그런 생각이 했고요. 일단 제 첫 번째 계획은 내년도에 이제 다시 또 시집을 한 번 더 출간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다양한 글쓰기가 좋아요. 한 가지 글을 쓰면 자기 스스로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경우도 많고 또 거기에 안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장르를 좀 다양하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뭐 발표하고 그러지는 않는데 장르를 다양하게 글을 써보는 그런 추세이고, 또 개인적으로는 저는 어떤 공부를 좀 더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그 호승심이 있을 때 조금이라도 보폭을 넓혀야지, 더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 저도 이제 그런 호승심마저 없어지면 왜 살까 하는 생각이 들기 전에 좀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배운다고 하니까 괜찮습니다만 전문적으로 공부하면 이제 머리카락이 남아나지 않습니다. 네. 요즘 기술이 좋아서 괜찮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회장님이랑 시간을 1, 2분 지금 봐드리고 있는데요. 이 자리를 빌어서 문단에 남기고 싶은 이야기나 또는 문화활동하면서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일화나 마무리를 좀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 책 소개부터 해야 되는데 제가 네. 책 세일하려고 했는데 그러면 책 소개를 좀 하십시오. 네. 여기 혹시 계신 분들이나 책을 보신 분들은 꼭 다 읽으시기 바랍니다. 일부러 팔자를 크게 했어요. 팔자를 크게 해서 제가 4학년짜리가 책을 읽는 걸 보고 이걸 제가 마음을 일으켰으니까 또 아이들이 책을 좀 읽었으면 좋겠고, 또 연로하신 분들도 돋보기 안 쓰고 책을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젊은 사람들은 종이책을 잘 안 봅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를 다 봐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천상 아이들하고 어른들이 보는 책이겠다 싶어서 했고요. 책은 1시간이면 충분히 다 읽습니다. 다 재밌는 일화로만 해서 여기 재미없지 않은 일화는 하나도 없어요. 아주 간단하고 쉽고 편하게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책은 나스레진의 일화지만 여기 보면 이제 공주 같기도 하고 시 같기도 하고 또는 동화 같기도 하고 그런 거 있어서 중아시아 사람들이 얼마나 유쾌한지 또는 그 사람들의 민족성은 어떤 건지 한번 가늠을 해봤으면 좋겠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에 단적으로 판단을 안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제가 이제 이걸 한 것은 2022년도에 조그만 다른 단체, 고려인하고 관련된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하고 관련해서 고려인 돕기랄지 이런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성금도 모았으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거하고 관련해서 이 책을 세일하려고 생각합니다. 책은 여기 책들 다 받으셨죠? 꼭 후원해 주시기 바래요. 할 거라 생각하고 읽어갖고 만약 이게 10,000원어치다 하면 10,000원만 해주시고 20,000원어치다 하면 20,000원 꼭 후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고려인들이 아까 송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지금은 다시 한국으로 보면 고려인들은 배움이 높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문맹률이 굉장히 높을 때 그 사람들은 문맹률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1930년대, 40년대, 50년대입니다. 우리 한국에는 7, 80년대까지도 문맹률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문맹률은 제로였습니다. 왜냐하면 의무교육을 초등학교 때 다 받았기 때문에 그렇고요. 근데 사회주의에서도 그러다 보니까 소련이 있었을 때는 굉장히 고려인의 위치는 높았습니다. 교수들도 많았고 전문가들도 많았죠. 근데 이제 경제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지금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는 역술이 된 거죠. 근데 거기에서 고려인들은 굉장히 많은 분들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 있을 때도 세 사람을 독립운동가 후손을 찾아내서 이명박 대통령 때인데요. 그때 훈장을 서운하게 하기도 했고, 저희가 광복회 때 호텔에서 대사관하고 같이 한연을 할 때 오셔서 만세 삼상도 같이 부르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크라 신이라는 사람은 거기서 이제 또 화가로서 유명하긴 한데, 아무리 유명해도 경제력이 따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스크라 신 같은 분 돕기 운동을 좀 하려고 제가 펼치고 있는 거고요. 그분의 재주가 아까우니까 그분이 한국까지도 연계됐으면 좋겠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책을 그래서 이제 나왔는데도 구태여 제가 우겨갖고, 회장이라서가 아니라 우겨가지고 이제 출판 기념식을 하고, 또 이제 아울러서 또 이제 마무리 말을 드린다면, 저희가 서두에 제가 인사를 드렸었습니다만 우리 전주 문인협회에서
추구했던 게 전주 골목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전주 골목 이야기를 쭉 모아진 다음에 이것도 한 번에 책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지난달 할 때 제가 쭉 말씀드렸었는데 일본 사람들이 일제 강점기 때 전주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도쿄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는데 그 모임이 전주회예요. 그래서 전주회라는 모임이 있어가지고 1978년도까지 매년 그 사람들이 전주 추억을 가지고 전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와서 전주 시장하고 인터뷰도 하고 그때 자기네 집에서 일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 집에 가서 일본어로 대화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추억 공감을 가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 책이 잡지로 내가지고 계속해서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걸 일본어를 또 한국말로 번역한 책이 또 얼마 전에 작년에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렇듯이 전주가 가진 가치는 어떤 그 과거부터 또 현재까지 이어지게 돼 있는데 우리도 도시가 발달하고 확장되면서 점진적으로 전주의 한쪽이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어떻게 기록하느냐 이것이 문인들이 할 수 있는 하나의 사명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준비한 문화 콘서트는 이걸로 해서 이제 오늘로서 마치게 됩니다만은 내년에도 또 이런 기회가 있어서 문화 콘서트가 이어진다면 올해는 이제 처음 시작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모아져서 책으로 엮어지지는 않습니다만은 영상으로만 나오는 거고 내년에 진행되는 것은 영상과 아울러서 책으로도 엮어져서 시민들하고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가 전주의 골목골목 다니면 굉장히 아기자하고 아름다운 골목이 많을 텐데 거기에 대한 추억들이 쌓여 있지는 않아요. 단편적이라서 그런 것들이 모아진다면 퍽이나 전주에 자산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이제 우리 문단 차원에서도 그런 것들을 문인들이 참여하고 문인의 팬때의 힘을 빌려서 기록으로 남긴다면 의미 있는 작업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2월의 거의 마지막에 올해의 마지막 사업으로 작은 콘서트를 러시아의 번역집 나스레진 이가집을 발간한 김현주 회장을 모시고 대담을 나눴는데요. 타임이 아주 절묘하죠.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크리스마스 같은 책 그리고 고려인을 위한 자선 냄비 모금함 이런 것들이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현주 회장이 책을 발간하는 취지와 그거에 맞게 우리가 십시일반 고려인 돕기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는 것도 큰 그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것으로서 오늘 사단법인 전주문인협회가 마련한 김현주 회장을 모시고 진행한 작은 두 콘서트를 올해의 마지막 편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